자, 세 번째 시간 40번입니다. 277페이지에 40번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 물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순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번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순서상으로 1번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됐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상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럼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부터 말소 기준 권리예요? 선순위 저당권보다 말소가 되니까 선순위 저당권보다 말소가 되면은 지상권 포함해서 후순위 저당권이 다 말소가 됩니다. 소재주의에 따라서 싹 다 말소가 되면 경락인은 깨끗한 등기부를 받아가니까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하지요. 사이에 이게 끼어 있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얘기해서 찡기 있다 이거. 그래서 소멸했습니다.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는데 소멸하지 않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멸합니다.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다.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돼 있으면 선순위죠. 여기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인수해 가야 돼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인수주의인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했다.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 신청과 동시에 전세권은 소멸하게 돼요.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의 목적물은 매각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상권이 원래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그 경락인 즉 매수인이 인수를 해가야 되는데 배당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세권이지만 소멸하게 됩니다. 3번 지상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다. 그러면 인수주의네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인수주의입니다. 살았습니다. 4번. 이건 그러니까 선이냐 후냐를 자꾸 보셔야 돼요. 선후. 이게 문제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쭉 읽지 말고 선후를 자꾸 구분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가 선이라는 소리입니다. 4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그럼 후순위네. 그럼 소멸입니다.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예요. 후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전세권자는 목적 저당수물의 매각 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제받을 수 있네. 이 전세권자를 저당권자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자를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라 그래. 뭘 한다고요?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가진 자를 제3취득자고 제3취득자가 경매로 소멸하게 되면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비용상환 청구를 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되다. 후에 설정됐으면 소멸 맞습니다. 지상권자는 저당권자보다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당권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대위 변제권이 있나요? 제3취득자는 뭐가 있다고요? 대위 변제권이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소리거든요. 저당권 설정 이후의 권리 취득자입니다. 이 권리 취득자를 싸잡아서 제3취득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자들이 지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소유자, 매수인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제3취득자에게 뭐가 있냐 했더니 대위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대위 변제를 하고 지금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대위 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5번 지문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그럼 제3취득자가 후에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됐고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있네요. 1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의 법정지상권인데 이거는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일단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 성립하려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이냐 했나 그랬죠?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지상권 할 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이냐 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 특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지난주에 판서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는데 이걸 왜 또 냈나 모르겠네. 법정지상권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될 걸 갖다가. 자, 42번의 기억입니다. X토지에서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졌다. X토지의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갑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을은 건물 철거의 매각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지금 경매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을 가졌는데 X토지의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을 가진 갑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법정지상에 붙어있는 건물을 갖다가 지금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경매로 취득했으니까 건물도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두 개 다 자동으로 법정지상권까지 다 포함해서 두 개 다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내면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등기를 갖다가 안 해도 두 개 다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철거 매각 조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경매로 넘겨받는 것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을 하게 돼요. 자, 니은번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지상의 Y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이었나요? 거기 X토지를 소유하던 갑이 을과 함께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 X토지의 지상권을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가요? 설정하였고 그 실행에 의해서 경매에 의해서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왜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소의 X토지와 지상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됐다. 잠깐만, 공동 저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동 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두 개 이상인 걸 공동 저당이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10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10억을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가 6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가 6억짜리예요.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6억짜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두 개를 합치니까 12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 두 개 다 담보로 내놨습니다. 이게 공동담보예요. 뭐가 된다고요? 공동담보. 담보물이 몇 개예요? 두 개. 건물하고 토지하고 두 개잖아요. 10억을 대출하려면 담보 가치가 120이고 120%가 필요하죠. 10억을 빌리려면 10억 담보 내서 안 되죠. 왜냐하면 담보 가치 하락을 대비해 가지고 120% 담보를 내놔야 돼. 120%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12억이 담보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6억 하니까 12억이니까 이 12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많은 데는 130%를 요구해요. 130%. 130%면 13억짜리를 담보를 내놔야 돼요. 130%를 요구하게 되면. 근데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120% 요구하는 데가 있고 130%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120%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20%를 요구하게 되면 12억짜리가 필요해요. 담보 가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담보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저당.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두 개 이상 들어온 거. 이걸 공동저당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 계속 볼게요. 그래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X토지와 Y 건물이 다른 소유자가 매각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 건물을 위한 법정 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X 건물입니다. 공동저당이 걸렸는데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X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여기다가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Y 건물이 이 신축이 됐고 신축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매 들어갈 당시에 지금 건물이 X 건물이 아니라 Y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매 당시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건물이에요. Y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Y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 공동저당을 걸었을 때는 무슨 건물을 걸었어요? X 건물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Y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표제부 유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뭐가 유형이 안 된다고요? 표제부. X 건물을 Y 건물로 유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물이야. 그러니까 저당권은 X 건물에 걸렸지 Y 건물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자, 리을번 갑니다. 리을번.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서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 성립한다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서 Y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Y 건물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경매 들어간 걸 일괄 경매라 그래요. 다시 한번 리을번을 뭐라 한다고요? 일괄 경매. 자, 이 소리거든요. 자,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간법지의 제1덕목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 없었으니까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법정지상권 관법지 아무것도 발생 안 해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 지었잖아요. 이 경우는 일괄 경매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된다고요? 일괄 경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이니까 일괄 경매는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 경매를 그러니까 리을번은 일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1페이지에 45번 갑니다. 45번에 가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왔네요. 자, 7번 다시 봅니다. 일괄 경매가 나왔으니까 일괄 경매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설정할 당시 이후에 나대지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 지금 X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을 하는데 이 건물도 지금 갑의 거기 때문에 갑의 건물과 토지 두 개 다 경매를 넣을 수 있다. 경매를 집어넣는 걸 뭘 한다고요? 일괄 경매.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 갑이 지금 신축했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갑이 신축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법조문에는 갑이 저당권 설정을 하고 갑이 토지 소유자가 신축한 경우에 일괄 경매를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거보다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더 넓게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이 토지에 용의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용의권자. 자, 용의권자니까 지상권자라든가 토지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권자가 있었다 이거죠. 경매에서는 임차권자까지 다 용의권자로 봅니다. 다시 합니다. 원래 임차권자는 채권자지요. 채권을 보는 건데 경매에서는 채권을 보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용의권으로 봐요. 경매에서는 채권, 임차권까지를 다 세 개를 다. 그러면 갑의 토지의 용의권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용의권자가 신축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축한 게 아니고. 이랬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용의권자가 건물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하려고 보니까 소유권이 용의권자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넘어왔네.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넓게 해석을 합니다. 판례는 넓게 해석하는데 법조문은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한다. 여기까지만 법조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판례는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당연하고 그 토지 소유권 위에 있는 용의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가 신축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왔고 저당권자가 봤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동일이라면 일괄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일괄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일괄 경매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됐다 안 됐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아라. 그리고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리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만족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 같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만 넣어도 피담보 채권에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를 집어넣는다. 일괄 경매를 집어넣으면 법원도 일괄 경매해야 됩니다. 일괄 경매가 뭐냐? 토지와 건물 두 개를 한꺼번에 사가는 사람한테 경락받게 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분할 경우에 못한다 이런 거예요. 자 45번 갑니다.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동그라미 건물을 신축하여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한다고요? 법정지상권.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축조해야만이 일괄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저당권 설정 뭐라고요? 이후에 건물을 지어야 일괄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후에 들어가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일괄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저당권 설정한 후 동그라미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자 3자에게 양도했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건물을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일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만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자에게 양도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일괄 경매하지 못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았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입니다. 토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가 부인된다가 아니라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인되지 않습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용의권자가 지상권, 전세권 설정에 용의권자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다가 그거를 갖다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졌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부인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고 슬롯이 자릅니다.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맞네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왜?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괄 경매가 들어갔을 때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X. 자, 이제 282페이지에 47번으로 갑니다. 제3 취득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자, 제3 취득자. 자, 여기 봅니다. 제3 취득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제3 취득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소유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온 소유자, 매수인이죠. 그 제3 취득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전부 다 제3 취득자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됩니까? 말소 돼요 안 돼요? 돼요. 다 말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매가 진행된다면 다 말소예요. 왜 말소예요? 저당권 설정 뭐라고 돼 있어요? 이후니까 다 말소란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이후 후순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가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3 취득자들은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의변제 대신 변제를 해주고 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의변제를 했으니까 제3취득자가 대의변제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대신 변제해줬으니까 이 돈 내놓으라 라고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말이죠. 이 경우에 지금 제3취득자 중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의변제가 됐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맸다. 아무도 총대를 안 매가지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제3취득자가 스스로 가서 경매인이 될 수 있나요? 경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3취득자들이 내가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 필요비, 유익비 들어간 거 있으니까 비용 달라라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를 채무자에게 합니까? 법원에다 합니까? 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비용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이 사람들에게 우선 상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취득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47번이 되겠습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기억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7번 잠깐 보세요. 여기 소유자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한 사람을 소유자라 그래요.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도 저당권 설정을 말소 안 시키고 그 뒤에 했기 때문에 후순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이 소유자의 권리도 다 말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매가 진행되면 이 소유자도 가서 경매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스스로 가서 경매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된다는 말은 그 낙찰받아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맞습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경매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경락인이 돼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경락인은 매수인이라 부른다 그랬죠? 예. 맞는 말이 되어 있고, 자, 니은번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를 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은 대위 변제를 하게 되는데 담보된 금액만 담보 금액입니다. 이 담보 금액만 지금 변제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권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를 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맞네요. 저쪽 287페이지를 잠깐만 볼게요. 그 287페이지 55번에 2번을 잠깐 보세요. 55번에 2번을 보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 그는 원본 채권이 이행기를 경고한 때로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채무자가 아니면 제3취득자가 되는데 다시 한번 채무자가 아니면 뭐라고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어디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원본 채권. 그래서 원본 채권만 담보된 금액이 원본 채권인데 원본 채권만 변제를 하면 돼요. 원본 채권만 변제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 이행기 경과대로 1년분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자가 누구라고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담보된 금액은 원본 채권이에요. 원본 채권만 변제를 하고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분 이자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47번의 그 니은번하고 같은 겁니다. 47번의 니은번.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 담보된 채권은 원본 채권이라 그래요.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년분의 이자를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1년분의 이자 안 물어줘요. 그래서 여기 담보된 금액 원본 채권만 변제하고 대위 변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맞다는 소리고 47번의 디귿번입니다. 제3취득자가 저당 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후순위로 배당받는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3취득자가 비용 들어간 거 있으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에다가 하게 되면 뭐라고 써놨어요? 우선 상환, 우선 변제 받게 돼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보다 최선순위보다 먼저 받아요 이거. 그래서 거기 우선 후순위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게 아니라 우선 상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우선 상환 받는다고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받는다가 아니라 우선 상환 받아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리을 물상 보증인이 저당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잠깐만 칠판 보세요. 물상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소유자, 그러니까 저당 설정 이후에 소유자가 된 매수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물상 보증인은 안 들어간다고요. 물상 보증이라든가 후순위 권리자는 포함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제3취득자에 누가 안 들어간다고요? 물상 보증인, 후순위 권리자 이런 사람들은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의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필요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우선 상환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 우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다고요? 물상 보증인에게 우선 상환권이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우선 상환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맞는 거예요. 우선 상환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 청구는 없어요. 물상 보증인에게 왜 제3취득자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미음번 갑니다.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 아니라고 했죠? 아니, 내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1분도 안 지났는데 여기 제3취득자가 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상 보증인, 후순위 권리자, 제3취득자 아니다. 내가 1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제3 여기 지금 칠판에 돼 있는 요 명이 지금 제3취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안 들었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상 보증이나 후순위 권리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의 변제권 없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없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에 해당된다는 말은 틀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로 가서 50번 봅니다. 50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담보한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분리처분하면 무효예요. 그래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물상 보증이나 채무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이것은 당사자, 이것은 채무자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채권이 소멸한 후 저당권이 말소등기 전 그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양수인 앞으로 저당권 이전한 자는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맞네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그 3번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자, 지금 A라고 하는 사람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저당권이 여기에 A 부동산에 저당권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거기 뭐라고 되냐면 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이 말소되고 등기 전 채권을 압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천만 원을 뭐 한
1억을 빌렸다 칩시다. 1억에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B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A가 이 1억을 갖다가 피담보채권을 다 변제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 이 저당권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까? 말소등기에 소멸합니까? 이거 물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요. 민법 187조 상공 판경기 기타 법률 규정에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됐으니까 저당권은 뭐 했어요? 소멸했어요. 저당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저당권은 소멸했지만 아직 말소 등기 전입니다. 피담보채권은 변제와 동시에 저당권은 소멸했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C라는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 채권자의 이 저당권자는 은행이 아니었던 개인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봤을 때 이 B가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 앞으로는 부동산이 뭔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B가 지금 A한테 돈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 요 1억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C가 압류를 했어요. 요 1억 받을 수 있는 요걸 갖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이 저당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 앞으로 전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요 피담보채권 1억에 대한 압류와 이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그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저당권을 갖다가 C한테 넘겨라 라고 전부 명령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해버렸기 때문에 저당권은 이미 소멸이 됐죠. 소멸이 됐는데 말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띄워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당권이. 사실은 변제했기 때문에 뭐 했는데요? 소멸을 했는데 말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를 인터넷상으로 보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법원이 전부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C한테 넘겨라 라고 해서 전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C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저당권이 취득되느냐라고 했더니 이놈은 죽은 놈이다. 죽은 놈을 전부 명령에 건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3번만 다시 볼게요. 이 3번 지문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는 채권이 소멸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어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데 저당권을 말소 안 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돼 있어요. 피담보채권을 소멸시켰는데 이걸 갖다가 등기소에 안 갔단 말이죠. 왜냐? 등기소에 지금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 거는 한 4시쯤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럼 말소시키려고 그러면 또 법무사한테 가서 이거 말소등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접수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미 늦어서 등기소에 가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말소 안 시켰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당권은 살아있는 것 같아. 피담보채권이 변제했으니까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됩니다. 그 채권을 압류한 C가 압류했죠. 압류하고 저당권을 전부 명령을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을 받아서 C 앞으로 넘겼습니다. 양수인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저당권이 이전 등기한 C는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죽은 자식을 넘겨받았다. 저당권은 이미 말소 등기를 안 했지만 소멸해갖고 죽은 자식인데 전무명령에 의해서 C 앞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식이기 때문에 전무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C가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다. 자, 4번 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을 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변제되면 말소등기 하더라도 말소등기 안 하더라도 말소등기 안 하더라도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 5번. 저당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도 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채무가 전부 변제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등기를 해야 소멸한다. 틀렸네.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이 내용, 지금 방금 전에 정리된 이 내용에 대해서 등기해야 말소하느냐, 등기 안 해도 말소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문제를 쭉 문제가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으로 갑니다. 53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과 종물,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리까지 다 미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2번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해야 된다.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돼요? 3자가 해도 돼요? 3자가 해도 된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국세 지방세 압류를 갖다가 해버릴 수도 있고 한전이 전기로 밀린 것 갖다가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한전이 이거 압류하게 되면 3자가 압류한 건데 그랬을 땐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도 돼요. 압류한 게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밥상에 숟가락 올려서 내도 나눠 먹지 그러면서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는 3자가 해도 된다.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2번이 틀렸네.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 미친다. 아까 압류하게 되면 물상대위와 그다음에 과실수취권에 미친다고 했죠. 물상대위와 과실수취권 차임 채권에도 미친다. 압류 이후. 맞고. 자, 네 번째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잠깐만. 제3자란 말을 7번 보세요. 제3자란 말을 썼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을 취득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했기 때문에 3자예요. 자, 다시 갑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저당권자가 대의 변제할 수 있어요? 예, 대의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의 대위 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5번 저당권자는 그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당권과 채권과는 분리처분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 되고 자 넘어가 봅니다. 56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미친다. 이거 뭐야? 다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에 미치지 않는다. 잠깐만 이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이나 사용이익은 전부 다 과실수취권이죠. 과실수취권은 원칙으로 미치지 않는다. 언제 미치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야 보니까 원칙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미치는 거죠. 원칙적으로 미치는 건 세 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세 개예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까지 미치는 것이 세 개만 미치고 예외적으로 미치는 것은 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 물상대위와 과실수권은 예외적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해야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은 원칙적. 거기 원칙적이란 말이 붙었죠?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미치는 거니까. 그냥 맞네. 두 번째, 여기서 원칙적으로라는 말 줬어요. 거기. 자, 2번 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때 확정된다. 요거 조금 이따 근저당에서 해드릴 겁니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경락대금이 완납됐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3번 내용은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오면 근저당에서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해드릴게요. 4번. 저당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물상 보증인 사이에 물권 합의가 이겠습니다. 아까 누구는 합의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물상 보증인은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상 보증인에 대한 물권적 합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아까 물상 보증인 아까 한 번 또 나왔었죠. 요거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거기 저당권 이전을 위해서 저당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의 합의가 필요가 없어요. 예. 5번 공동저당권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대항요건이지. 그래서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립요건은 아니에요. 대항요건이고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성립요건 아닙니다. 공동저당권의 공동저당권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61번의 근저당권. 여기 근저당권부터는 챕터가 바뀌니까 좀 쉬었다가 와서 근저당권부터 보겠습니다.